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의 가치를 하는 청렴 메신저 권수일입니다. 네, 이렇게 또 삼육보건대학교 우리 교수님, 조교 선생님, 직원 선생님, 이렇게 교직원분들을 이렇게 부패 방지 교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40분씩 2차수 두 번에 걸쳐서 녹화를 하는데요. 이 녹화한 것을 나중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분들이 나중에 시청을 하면서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대면 교육만 하다가 또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어색하더라도 좀 좋게 봐주시고요. 그 대신에 최대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소통,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누면서 하고요. 중간에 스팟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퀴즈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참여도를 높이는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오늘 녹화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스팟 게임이라든가 퀴즈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요. 이론적인 교육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추세가 지금은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사례,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은 스킵하고요.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교육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요청받기로는 그래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동안 교육을 많이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교수님들도 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있잖아요. 가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아, 이것이 내한테 나에게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나에게 혜택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덜 지루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사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년교육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립대학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맞아요. 맞고 1년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떤 기관은 맞는데요. 그래도 종합청년도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교육 실적 제출 및 점검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없으면 점검이 없고 평가가 없으면 있잖아요. 결국은 페널티도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사립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어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총장님이 어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관장이 이렇게 어떤 청렴에 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시면 그 조직은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청렴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총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모든 교직원 분들께도 너무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자꾸 서두가 길어지는데요. 오늘 학교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일반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행동강령 대상은 아니잖아요.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은 아닌데, 뭐 사립학교도 행동강령에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 윤리강령이라고 있어요. 그게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대상은 아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뭐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윤리강령에 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29년 차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29년 차 공직자라는 것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퇴직 3년 1개월 남은 퇴직 준비생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예?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으면 100세까지는 무난히 사신답니다. 자, 재수 없으면 있잖아요. 200세까지 사신대요. 200세까지. 그만큼 과학과 기술 문명, 특히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자, 만약에 인간이 80년까지를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이랍니다. 그러면 밑에 빨간 점 하나 있죠. 빨간 점.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이 무엇일까요? 이 점이. 자, 웃는 시간이 겨우 20일이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기대 수준이 높고 목표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쟁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또 주변 옆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좀 웃음에 인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그래도 내가 웃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웃기 때문에 더 많이 웃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웃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직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 교육 목표. 교육 목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 키워드는 청렴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이라는 이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현업에서 어떤 교수님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꼭 적용하시고 실천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청렴 실천이라는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그래도 청렴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정청탁금지, 금분등수수 금지, 그 다음에 금분등수수 금지의 특별조항인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제한 그걸 또 말씀드리고요. 또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공직자, 공직자 등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이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 공직자, 공직자 등이 있는데 우리 36보건대학교 교직원분들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에.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공무원을 공무원이라 하고요. 공직자는 공무원 플러스 공진유관단체 임직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직원, 그걸 공직자라고 합니다. 공직자요.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8일자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국립대학 법인,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서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고 법인 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직자입니다. 어디 가면 이제 공무원이라 말 못하고요.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 임직원 분들은 공직자 등입니다.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 등입니다. 공직자, 공무원 플러스 공직자 플러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그 다음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공직자 등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등이라 그러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서잖아요. 띄어서는데 법률 용어로서는 전체를 총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하나의 명사를 만들어서 법률 용어로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등,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분들은 이 등에 포함이 된다. 자, 청렴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청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한 2분 30초쯤 되는데요. 다 잘 보시면서 청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6%에서 87% 반절이 났죠. 만약에 반절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반절이 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인데요. 2014년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영상인데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이 실험 영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93% 정도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후로 전체적인 어떤 청렴에 대한 어떤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고요. 또 문화 인식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한 93%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청렴이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는 있잖아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탐욕이 없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죠.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로 정직이니 공정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왜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에 뻑 간다. 그래서 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퇴직자 교육 가면요, 연금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징계를 받는다든가 형사처벌을 받고 이래서 혹시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연금하고 퇴직금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청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거죠. 탐욕이 없다는 건 사사로움이 없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맡은 업무를, 내가 맡은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멘티미터를 활용한 어떤 그 참여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영상 녹화를 하고 이 녹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멘티미터 활용해서 참여형 교육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청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내가 가진 나에게 맡은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청렴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된다. 이게 청렴이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 지휘권한을 남용하여 어떤 부당하게 어떤 업무 처리를 하고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이건 선을 넘으면 부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청렴이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꽃길을 가져왔어요. 우리 교수님, 조교수님, 직원선생님,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 분들이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시라고 꽃길을 가져왔는데요. 청렴을 실천하시면서 진짜 꽃길만 걸으시면서 나중에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교직원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청탁금지법 이제 넘어가는데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8년차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일단 청탁금지법 이제는 생활 속의 법률로 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자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길다 보니까 요걸 약칭으로 있잖아요.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 공식적인 약칭으로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니 뭐 부정청탁금지법이니 더치페이법이니 애정법이니 이런 것은 어떤 애칭입니다. 애칭. 공식적인 어떤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적인 용어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자고요. 약칭,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 5자다. 이제는 요 2개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애칭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총 5개 장과 2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어요. 대한민국 형법이 370개 조항이 넘고요. 또 대한민국 민법이 1100개 조항이 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미니법입니다. 미니법인데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이에요. 청탁금지법이요. 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있잖아요. 그 전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현금 2억 원이 나왔고요. 중앙부처 뭐 국장 서랍을 딱 열었는데 현금 800만 원이 나왔는데 뜨뜻합니다. 그래요. 나 돈 받았다. 어쩌라고. 뜨뜻합니다. 자, 그걸 처벌을 하려면 실제로는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가성이 없으면 형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받았는데도 뜨뜻하다는 거예요. 난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어. 그래서 실제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무죄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만 초과하면 있잖아요.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청탁금지법을 제일 좋아한다. 실제로 2021년도에 가짜 수산업자 금품 노비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전직 국회의원, 현직 경찰서장, 검사, 그 다음에 언론사, 임직원분들도 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청탁금지법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품 등을 제공했던 가짜 수산업자는 1년 6개월 만에 1심, 2심, 3심 다 끝났습니다. 7년, 징역 7년 받고 지금 수용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검찰에 송치되었던 그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 후속 보도가 좀 되어주면 좋겠는데 뭐 새로운 또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후속 보도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청탁금지법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위반 1호 신고 딱 28일 날 9월 28일 날 청탁금지법 시행되는 첫날에 있잖아요. 신고 딱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1호 신고. 첫 번째 신고가 그거예요. 캔커피 받은 교수님. 영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 1호가 캔커피, 우리 교수님 캔커피 받았어요. 이거라면서요? 네, 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면 네. 2건, 3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신고가 대학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캔커피를 받았다. 근데 예. 내용이 뭐냐? 취업이 됐는데 결석, 그러니까 강의 참석을 안 해도 결강으로 처리하지 않고 참석한 걸로 해줬다라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1호 신고가 너무 세상의 인심을 한꺼번에 다 앗아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신고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이게 교수에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에 제 1호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캔커피를 제공했는데 또 그 학생의 친구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청탁금지법상 신고 같은 경우는 실명 신고예요. 실명 신고고 그 다음에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종결되고 말았던 사건이에요. 그만큼 요 사소한 거지만 캔커피 때문에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위반 행위, 위반 1호 재판, 실제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되었던
1호 재판은 이거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했다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55살인 이 여성은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1호 재판은 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소가 되어서 판사하는데 100만 원 이하이거든요. 이하일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호 재판을 받았긴 받았는데 4만 5천 원 떡상자를 제공하고 2배의 과태료 그리고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안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한 8년 차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위반 신고 1호는 캔커피, 그 다음에 판사 1호 재판은 떡상자 사건이다. 그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그 두 가지인데요. 넓은 의미로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라는 것은 금품등 수수 금지의 특별 조항이라고 있어요. 특별 조항이 외부 강의 등 사리금 수수 제한이에요. 그렇게까지 합하면 세 가지다. 요래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세 가지까지 다 할 겁니다. 자, 사전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원 선생님도 직접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직접 내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잖아요. 뭐 사항에 따라서는 뭐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들하고 우리 공직자들 그 다음에 하고 어떤 소통 있잖아요. 이걸 너무 이렇게 단절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서 그 대신에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징계는 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어떤 행동강령상 예를 들면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리강령이 있잖아요. 윤리강령이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윤리강령상 징계는 받았을 수는 있다. 징계는 변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부정청탁을 말하는 거예요. 금품등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직접 내 자신을 위하여 금품등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맹공직자, 우리 공직자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 부정청탁 금지 말씀드릴게요. 자,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 등은 우리가 교전도 포함되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어떤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가지 대상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그게 부정청탁입니다. 부정청탁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하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상 청탁은 아니에요. 공직자 등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이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가지 대상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다. 근데 이 부정청탁은 있잖아요. 결제 라인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업무 담당자가 어떤 부정청탁을 받고 수행을 한다든가 업무 담당자가 잘못하면 결제 라인에 있는 과장국장님, 기관장님까지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학과장님 다 해당이 되고요. 뭐 총장님까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과장님이 잘못하시면 그 업무 연관 있는 결제 라인에 있는 조교라든가 우리 직원 선생님도 또 이렇게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고 모두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청렴을 실천하시면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 직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행정 어떤 업무가 있죠. 14가지 여기에 벗어나는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뭐 법률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뭐 없다고 판결을 날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4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14가지 다 포함이 된다. 특히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채용 승진 같은 경우, 인사무 담당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고, 교수님도 승진하시잖아요.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상, 포상, 장학금, 장학생 선발하는 경우 해당이 또 되고요. 또 뭐 계약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계약도 해당되고요. 또 10번째 보면 입학 성적, 논문 심사, 학위 수여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교수님이 사실은 상시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과 연구활동도 하는데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14가지 대상 직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우리 공직자는 안 계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실 보시면서 내 업무가 어디에 해당되지 이렇게 조교 선생님 또 우리 직원 선생님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부정청탁에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7가지. 원래는 부정청탁인데 예외적으로 이 7가지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뭐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뒤에서 아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까지 7가지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2번째, 3번째, 2호, 3호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현재 조교수입니다. 조교수인데 어떤 연구 실적이나 경력, 봉사 실적 모든 것이 있잖아요. 충족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승진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장소에서 내가 왜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재심사해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켓팅 시위하는 거, 이런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이 되시는 게 맞지 않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 예, 국회의원도 사실은 어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인데요. 단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거든.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역구에 내려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보건소가 없어요, 보건소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민원을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제출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건소를 설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기관에 가서 있잖아요. 그대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거, 이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힘을 좀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전달하면서 보건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보건소장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부정청탁이에요. 근데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청탁에 대한 것은 청탁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처음에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이 부정청탁을 알리고 거절의 사람이 명확히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똑같은 부정청탁을 또 2번째 재차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어떤 서면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정청탁은 2트랙이다. 첫 번째 거절, 2번째 신고. 근데 첫 번째 거절 안 하고 바로 신고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한번 이렇게 거절하고 또 재차 들어오면 그때는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신고는 뭐 소속기관장이 해도 되고요. 신고는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수사기관에, 감사원에 하셔도 되는데 일반 소속기관에 먼저 1차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좀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뭐 소속기관장에게 뭐 이렇게 신고하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하면 제일 있잖아요. 이 처리 절차도 이 근거를 남기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기관장님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무를 직무를 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리자를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정보까지 조치하면서 그 업무에서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기관장이 처리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나? 직접 부정 청탁을 한 자는 제재는 없다. 제재는 없는 대신에 징계는 병가잖아요. 징계는 병가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면 일반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 계신 우리 교직원분들은 공직자 등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 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인사청탁인데요. 삼촌이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에게 우리 조교 시험에 조카가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아, 삼촌, 내 조교 시험에 응시했는데 합격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요. 부탁이 들어오는데, 이 삼촌인 교수님이, 또, 그 학과장님이 어떤 조교 채용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과장님에게, 아, 내 조카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정청탁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학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례입니다. 예시입니다. 그냥 조카는 삼촌 대학 교수인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또 삼촌 대학 교수인 삼촌은 조카인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또 학과장님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요즘은 보면 어떤 학교 성적 있잖아요. 이 성적이 어떤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상급 받고 지나가는데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민감해요. 학점에 민감한데 이게 보시면 과제물을 제출 안 했어요. 학생이 제출 안 했는데, 아, 교수님 제 과제물을 깜빡 잊어버리고 제출 안 했는데요, 이거 제출한 것으로 하고 성적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 그래? 장학금 받아야 되네? 그래, 알았어. 내가 성적 그러면 과제물 낸 걸로 하고 성적 처리해 줄게. 그리고 학점도 올려줄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학생은 직접 자신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게 없으면 넘는데 우리 교수님은 업무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성적 같은 게 이 제기 기간에 예를 들면 그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떤 그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거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임의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도 수년간 단속 자료를 없애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탁이 있었는데요. 그 청탁을 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람들 다름 아닌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차량 정체를 막고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광역시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도 최근 3년 사이 140건에 대해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통보에 앞서 중복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수 과정에서 임의로 단속 자료 자체를 삭제한 겁니다. 국무조정실 감사로 일부 사실이 알려지자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이죠. 뭐 이 부패의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다른 나라,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 청렴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쪽에 청렴 선진국이 많은데요.
청렴 선진국이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부패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년 되지는 않죠. 만년 되지는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혈연 지연 중심의 어떤 연구주의 문화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연구주의 문화, 온정주의 문화, 정신주의 문화 이게 부패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단속이 됐으면 그걸 절차를 거쳐서 있잖아요. 처리를 하면 되는데 뭐 선배님이 부탁하고 구의원이 부탁하고 뭐 친구가 부탁하고 하니까 임의로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삭제해버리고 임의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제 라인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위원회에 있어요.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절차에 따라서 삭제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권한을 벗어나가지고 임의로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35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14명은 징계뿐만 아니고 수사기관으로 입건이 되어서 어떤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결제 라인을 거치든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의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승진 부탁인데요. 승진. 뭐 승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도 승진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 보면 승진하시잖아요. 승진하는데 제 같은 경우도 또 인사 업무 담당을 한 4년 맡아보았는데요. 아이고 검평 기간이 되면 전화 엄청 옵니다. 오고요. 성과급, 검평, 그다음 특히 포상 관련해서 전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이제는 뭐 전화 오지도 않지만 전화 오더라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지금은 청년 문화가 인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도 없는데 예전에 참 많이 왔는데 요건 보면 이제 상사,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어떤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딱 2줄 보냈습니다. 땡땡땡 소방서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2줄 보냈는데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견책을 받아요. 견책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행정소송을 내었습니다. 소송을 내었는데 판사가 판결하기로는 아무리 문자 2줄을 보냈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떤 판단하기에는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정청탁이라고 최종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문자 2줄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도 이렇게 부정청탁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우리 교직원분들이 되셨으면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부정청탁 금지했고요. 이제 2번째 금품등 수수 금지할 건데요. 사전 테스트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을까요? 예, 이것도 맞아요. 어렵죠? 이것도 맞습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아요. 청탁금지법상. 보통 보면 직접 공직자에게 어떤 이걸 금품등을 제공 안 하고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그래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받고 않고 단 뭐 형법이나 변호사법 다른 법령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누가 처벌받지? 자, 누가 처벌받느냐? 앞에 계신 우리 교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대신 처벌받아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님이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신 처벌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 그 다음 남편, 이 배우자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신에 처벌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하고 싶어도 몰랐을 경우는 신고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부부 사이에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신고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금품등 수수는 있잖아요.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100만 원. 형사처벌 기준이 100만 원이거든요. 직무 관련성 여부,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동료 교수님, 우리 동료 직원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단돈 10원도 안 된다. 단돈 10원도 압니다. 100만 원 이하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10원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금품등이 무엇이냐? 금품등은 금전이나 현금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 외에 물품이나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같은 어떤 일체 재산상 이익을 다 금품등이라 하고요. 또 음식물, 주로 골프 같은 접대와 향응, 그리고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다 포함해서 금품등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공직자 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탁금지법에는 등을 붙여서 하나의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용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공직자 등이고요. 두 번째가 금품 등, 세 번째는 외부 강의 등이라고 나와요. 외부 강의가 강의뿐만 아니고 등이 있잖아요. 등에 강연이나 기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외부 강의 등까지 3가지가 나옵니다. 공직자 등, 금품 등, 외부 강의 등부터 나오는 게 3가지가 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품 등은 현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재산상 이익, 그 다음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를 아울러서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수금지 금품 등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단돈 10원도 받아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8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상급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이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명절 때 예를 들면 어떤 회계 절차에 따라서 어떤 총장님이 우리 소속 교직원분들에게 간단한 선물 하나 보내는 거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하고 또 상급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인데 상급공직자가 어떤 후배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후배가 상급자한테 주는 거는 안 되죠. 안 되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보시면 두 번째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요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 기업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8가지, 8번째는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렇게 해서 8가지는 예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기관에서 만들었는 7번째 보면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공하는 거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수수금지 금품 예외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참 빈번해요.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은 그래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되지만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조이금 5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 3, 5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일 경우는 15만 원까지 가능해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는 설날, 추설,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 그래서 30일이죠. 1년이면 2번이니까 60일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품 상품권이나 어떤 용역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8월 29일까지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도 10만 원까지였는데 15만 원 상향되었고요. 명절 때도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유가증권, 기프티콘 같은 경우도 금품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8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물품 상품권이나 용역 상품권은 이제 선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프티콘 케이크라든가 스타벅스에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기프티콘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금액 상품권 있잖아요. 금액이 적혀져 있는 금액 상품권은 아직도 금품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조이금은 5만 원이에요. 경조사 생겼을 경우에 축조이금은 5만 원이고 그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로 대체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물은 제공자하고 함께 드시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청탁금지법상. 예를 들면 다른 테이블에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서 다른 테이블에 끌 식사를 계산해주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음식물로 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재의 목적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다. 함께 업무자 원하는 직무수행에 의해서 함께 식사하는 게 음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 물품입니다. 물체인데 유가증권에도 금액상품권은 안 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물품 상품권 기프티콘 있죠. 그거나 용역상품권은 뭐 관람권이죠. 뭐 문화 연극 관람권이라든가 공연 관람권, 축구 같은 거, 스포츠 관람권 이런 것은 가능하다. 지금 선물로 포함이 되었다. 단 5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일 경우에는 장례에 한정해서 가능하다 5만 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잔치라든가 뭐 칠순잔치, 회갑잔치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는 경조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앞에 이제 보셨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선물로 가능한 것은 몇 개일까요?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자, 1번은 뭐죠? 기프티콘이잖아요. 물품 상품권이죠. 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능합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케이크, 물품 상품권이잖아. 물품 용역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금액 상품권이죠. 이거는 물품이나 용역, 문화 관람권이 아니고 금액 상품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금품 등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공연 상품권이잖아요. 공연 상품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2번은 해피머니는 금액 상품권이잖아요. 금액이 딱 있잖아요. 안 되고요. 4번 백화점 상품권도 당연히 안 되죠. 금액 상품권이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커피 금액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물품이나 용역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8번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8번 같은 경우 어떻게? 요거는 용역 상품권이죠. 문화 관람권이잖아요. 관람권인데 안 됩니다. 이거는 금액이 5만 원 넘었잖아요. 5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5만 원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금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을 하면요. 원트랙이에요. 부정청탁 같은 게 2트랙이었잖아요. 1차 거절, 2차 신고였는데 금품등은 원트랙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반환하고 거절하고 반환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면 절차는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있잖아요. 앞에 청탁금지 부정청탁처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에 있잖아요. 감사원에 신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반에 기는 제재. 자, 직무와 관련하여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 다음에 1회에 100만 원 초과 연간 3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생일선물 보실게요. 자, 부서장인 공무원 A가 부하 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부서장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 후배 직원이 3만짜리 케이크를 우리 부서장에게 카톡으로 선물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 근무 성적 평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목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8월 29일까지는 위반이었습니다. 이 기프티콘도 금품등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위반이었는데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같은 물품 상품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 상품권
영화라든가 연극, 스포츠 관람권 같은 용도 상품권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가능하다. 옛날에는 후배 직원이 케이크를 어떻게 카톡 보낼까요? 그러면 보내지 말고 직접 사서 가져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래 잘 먹을게 그러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인 친구에게 하는 선물. 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이라고 바꾸셔도 되고 교직원인데요. 교직원 A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 경조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경조사는 주고받는 건데, 자, 이제는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2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 공직자 등은 1회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책임 대상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하고 내하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100만 원, 결혼할 때 100만 원 받고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직무 관련성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100만 원 받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후에 요즘은 집들이는 안 하지만 갔다 온 후에 그때 친구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100만 원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골프, 동반 할인 골프 그린피인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거든요. 예전에는 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골프 치시고 그것도 시시거리면서 쳤는데 요즘은 골프도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되어서 우리 젊은 교직원분들도 골프 치시는 분들 꽤 많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도 딤블이라고 골프 동아리가 있어요. 학습 동아리고 뭐 문화 동아리, 연극 동아리고 뭐 이런 동아리가 많은데요. 골프 동아리도 있어요. 동아리에 회원이 한 50명쯤 되는데요. 그 골프 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업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 회원권을 동반 할인 받아 가지고 원래는 정상가 30만 원 내고 쳐야 되는데 할인을 받아서 10만 원 내고 쳤습니다. 그 10만 원 내었습니다. 더치페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다 위반이에요. 위반. 원래는 30만 원 내고 쳤어야 되는데 20만 원 할인 받았잖아요. 할인 받았기 때문에 이 할인 받은 금액만큼은 금품등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위반이에요. 실제로 골프 같은 경우 치시더라도 우리 동료 교직원분들하고 아니면 뭐 친구분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치시지 직무 관련자들하고는 안 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골프 때문에 그린피 특혜 의혹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처분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모 구청 공직자 공무원인데요. 한 명도 안 해요. 50명 이상이 골프 그린피 특혜 의혹으로 50명이 넘는 분이 검찰에 송치되어서 조사받았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골프는 가능한 한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 아니면 교직원분들, 직장 동료들하고 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뭐 그 구설수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과 답변 하나 볼게요. 교수님이 어떤 논문 심사를 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 아니면 학부 학생한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있잖아요. 교수님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평가하잖아요.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직무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6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부 과정이지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뭐든지 받으시면 안 된다. 앞에서 우리 캔커피 하나 가지고도 친구 당하는 수가 있듯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베푸는 거는 괜찮아요. 베푸는 거는 괜찮다. 현재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받으면 안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사례.
졸업을 앞둔 학생이 개최하는 사은회에 참석하여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아마 성적평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교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사안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식사나 선물을 같이 동시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식사나 선물을 동시에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요 가액을 합산해서 최고 높은 가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또 개별 음식물 선물 개별 가액까지 있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앞에 저기 보시면 식사 3만 원하고 선물 5만 원 예를 들면 그렇게 제공을 받잖아요. 받으면 가능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합산해 가지고 있잖아요. 5만 원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범위를 이렇게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식사하면서 생일 때 식사하면서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선물을 받으면 두 개 합산해 가지고 합산해가 그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따로따로 금액이 또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찾아와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 그럼 가능하죠. 가능하죠. 퇴직하신 은사님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요. 가능하다. 퇴직 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예를 들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는데 뭐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우리 교수님 찾아뵙고 교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 있어요. 케이크도 사들고 오고 꽃다발도 사들고 오고 뭐 상품권도 사들고 오시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졸업한 학생이 찾아오는 경우는 또 받아도 된다. 1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퇴직하신 우리 은사님도 받으셔도 되고요. 현재 학생들이라도 받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이 일로 해고된 현직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화장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요거 보시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뭐 횡령 같은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걸 뭐 1억 이상 수수한다, 몇 천만 원 이상 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형사처벌 대상이고 뭐 징계 파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잖아요. 당연 퇴직은 파면이죠. 해고죠. 해고인데 이런 경우 보면 사소하잖아요.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3번 받아가 6만 원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 1심도 아니고 1심, 2심, 3심까지 다 가서까지도 있잖아요. 계속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다음에 어떤 벌금 12만 원 받고 실제로 파면되었던 사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직원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법론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런 사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6만 원 가지고 어떤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 드는데 정직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판사가 판결한 것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 판결을 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좀 안타까웠지만 일단은 학교를
조직을 떠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판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수님 생신 축하를 위해서 1인당 3, 4만 원씩 각출하여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상당의 케이크, 1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제공했던 사례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과태료 2배, 68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학생하고 교수님과의 관계는 또 원하는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 충족되지가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지도하는 어떤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베푸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베풀어도 되고 아니면 예산 회계 기준에 맞게 거기 맞게 이렇게 공적인 법인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받는 경우는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 사례 하나 볼게요. 퇴직 예정자에 대한 선물 지급인데요. 전별금. 보통 퇴직하시면 선물이나 전별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뭐 황금 열쇠라든가 황금 명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후배 교수님 17명이 70만 원씩 각출하여 퇴직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73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또 회식비라든가 그린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1인당 70만 원씩 각출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이렇게 공동으로 있잖아요. 각출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전체 각출한 금액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인당 730만 원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궁금하시죠? 결과는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기관에서는 퇴직할 때 관행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했다. 관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았던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을 돌려주었다는 거죠. 사실 뭐 신고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돌려주고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30년 동안 수많은 인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사회에 진출시켰고 이 사회에 꼭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이 가만히 되어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고하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 신고하신 분은 어떤 이런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 정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거품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3가지 있잖아요. 3가지 중에서 마지막 외부 강의 등 사리금 수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사전 테스트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사전 테스트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네, 틀립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 등 신고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가를 받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를 하고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제한. 자, 외부 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외부 강의는 어떤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 강의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외부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돼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신고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사전 신고하셔도 됩니다. 사전 신고하셔도 되고요. 최후 맥시멈이 어떤 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까지만 하시면 된다. 10일이 지나시면 넘으면 신고 위반이 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교육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중앙기관 있죠. 중앙기관 아니면 시청이나 어떤 구청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황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에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 및 직무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원 뭐 외부 활동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 뭐 외부 강의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타 대학교 출강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자체 규정도 참고하시면서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 등 신고 이 부분 하시고 외부 강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속기관장이 외부 강의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있잖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소속기관장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어떤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가 요청한 그런 강의도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이 부분을 제한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범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시회나 연주회 같은 경우, 공연 전시 같은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가 아니다. 꼭 보고요. 외부 강의 신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서 시험 출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강의는 아니다고 보니까 신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회의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신고 의무는 없다. 단 용역이나 자문 같은 경우는 뭐 용역 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나중에 혹시 신고 들어갔을 경우에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법령상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간다든가 기타 입시 같은 경우 입시 관련 또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 신고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육보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외부 다른 대학교 있잖아요. 다른 대학교 정규 과정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면 뭐 교회 강의 및 직무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삼육대학교 교원 어떤 외부 활동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하고 아니면 또 겸직 허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겸직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 강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에 4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최대 6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 특히 교수님이나 직원, 조교선생님, 교직원분들은 1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사례금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1시간에 100만 원, 뭐 10시간이면 10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시간당 100만 원씩 주는 기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 같은 경우도 뭐 제일 많이 받았을 경우에 2시간에 한 80만 원 받은 적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한 60만 원,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받고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단 외국 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례금 상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냥
외국 기관에서 주는 경우 있잖아요. 주는 경우 그대로 다 받으시면 돼요. 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으시고 5천만 원 주면 5천만 원 받으시고요. 그대로 주시는데도 받으시면 된다. 외국과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다 보면 또 외교 간의 어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마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나 외국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서 어떤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주는 것 그대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이 수제한이라는 게 청탁금지법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는가 하면 이 외부 강의라는 명목이 있잖아요. 어떤 금품 등 수수를 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수금 제한을 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전에 보면 1시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이걸 외부 강의에 대한 어떤 사례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이 부분을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으로 청탁금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부 강의 같은 경우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죠. 법이니까 당연히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데요.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벌입니다. 징계처분이에요. 그리고 초과 사례금 1시간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받았다. 이렇게 초과 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플러스 징계 갑니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꼭 따라갑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 하고 답변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당연히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내가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받았는데 당연히 세전 기준이죠. 100만 원인데 만약에 105만 원을 받았어요. 105만 원 받으면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105만 원 받으면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8.8% 소득세 떼고 나면 실제로 100만 원이 안 되지만 계산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관장 등 교수님이 환영사나 축사, 주례 등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되나요?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영사나 축사, 주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고 금액도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요즘은 결혼식 때 보면 주례를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주례는 필수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후배나 제자를 위해서 주례를 많이 썼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사실 결혼할 때 있잖아요. 아주 오래됐죠. 아마 거의 30년 다 돼가고 있지만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이 제 주례를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으시면 된다. 단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까지 받으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 출연 특강이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지금같이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된다. 단지 방송이나 온라인이라는 전달 매체 수단만 다를 뿐이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문 신사나 서면 자문, 사적인 어떤 집필, 저술활동, 출제, 검토, 감수, 통번역 이런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될까요?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책을 저술했는데 교수님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 저작자 특강을 있잖아요. 기관에서 요청해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책을 저술했는데 저작자 특강을 요청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강의나 강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미신고, 미반환 사례인데요.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 의무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인데요.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고 초과 사례금 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과.
실제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는 더 초과해서 66만 원 받았는데요.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66만 원,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요. 과태료 66만 원 부과받았고요. 플러스 징계까지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항상 따라갑니다. 자, 실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처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보통 퇴직하시기 전에 퇴직 기념 무슨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이 외부 기관에 어떤 특강을 나갔습니다. 1시간 특강하고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죠. 1시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시간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외부 강의 나가실 때 신고도 안 하셨고요. 또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발견이 되었는가 하면 이 외부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발견되어서 교수님이 어떤 근무하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통보가 온 사례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 특강할 당시에는 재직 중이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신고 반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관할 부과 대상 법원에 있잖아요. 예,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고요.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사후 신고 받고 사후 반환 받고 그리고 이 반환된 금액은 외부 기관, 특강 나왔던 외부 기관에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종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꼭 외부 강의 나가셔가지고 초과 사례금을 받게 되면 꼭 신고 반환하시고요. 또 이렇게 강의 요청하실 때 사례금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뭐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150만 원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1시간에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사례금 받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금품등 수수 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공직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뭐 외부 민간인이나 누군가가 봤을 경우에도 신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를 하는데 현재 내가 재직 중인 그리고 어떤 부패가 발생한 소속 공공기관에 있잖아요.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신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떤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안이 좀 중대하지 않다 싶으면 현재 소속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삼육보건대학교에 신고해서 자체적으로 종교 짓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면 그 신고에 대한 있잖아요. 절차라든가 진행 사항을 계속 신고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또 그 사례 진행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고는 안 돼요. 꼭 직접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자, 신고 방법은 있잖아요. 실명으로 하셔야 되고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 인터넷 신고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뭐 서면 신고와 똑같이 동등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있반적으로 실명으로 하되 나의 인적 사항이라는 거 다 기록하고 실명으로 하되 서면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상담은 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데 신고는 꼭 실명으로 서면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비실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 대리인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 내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든가 혹시 좀 불안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촉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를 하면
기관에서 판단해가지고 기관에 했을 경우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어떤 자체 종결할 사항은 자체 종결하고요. 또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갔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1차로 조사를 한 후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는 수사기관을 이첩하고 소속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이첩하는 등 절차에 따라가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이렇게 신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러면 누가 불안해가 신고하겠습니까? 한데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해가지고 신고하신 분들은 꼭 보호를 받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하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호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하면 그 대신 신고한 것에 대한 어떤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신고한 것에 대한 또 어떤 보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금 공익정진했을 경우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보상금도 가능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최대 30억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구조금, 내가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치료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금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신고는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어떤 누구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하기 위한 악의적인 신고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진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3가지,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수 금지, 그 다음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에까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나중에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있잖아요. 강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인사청탁에 대한 영상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간절함이 통한 걸까? 최종 면접까지 보게 된 회사가 있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외삼촌이에요. 인사 업무 담당 했던 외삼촌.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교육의 위대한 목적은 알미 아니라 행동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피해자는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나의 후배, 동료,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 그리고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 직원 선생님,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청렴을 실천하시면서 잘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을 실천하시는 우리 교직원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인연이 되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